시험 폭탄처럼 계속 이렇게 연쇄 반응처럼 터져 나가기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막아내야 됩니다. 맥은 일단 잡고 올라가고. 구토하면서 확 쳐졌어요. 아이고. 안 좋은 사인인데. 그게? 바이탈은 괜찮았었고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상교대 할 때마다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예, 트라이를 해봐요. 그래서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과 의사 정경원입니다. 아, 외과 의사 정경원. 네. 뭔가 드라마 제목 같네요. 외과 의사 정경원. 정경원. 교수님은 외상센터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10년부터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째가 15년째. 되네요. 그러네요.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중증 외상은 ISS라는 기준을 합니다. 통상 15점이 넘으면 중증이라고 보고요. 사망률이 10%가 넘어가는 딱 그 포인트입니다.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를 기준으로 하면요. 1년에 약 4,000명 정도의 환자를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선 의료진 18명,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 우리 한 20, 30여 명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석션하고 인투베이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께서 이국종 교수님의 1호 제자다. 네네. 이게 그 이국종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죠. 골든아워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정경원에게 라고 쓰여 있는데 글을 좀 읽어드리자면 정경원은 내가 10년 동안 혼자 쌓아놓은 모든 수술술기와 중환자 치료 기법들을 습득해 갔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고난도 수술 기법도 한 번 보면 그대로 따라했고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수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런 정경원이는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다. 오, 야, 이건. 너무 가찬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 여기에 그래도 그 애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국종 교수님께서 무척 아끼셨던 것 같아요. 부산대학병원 일반 외과에 있다가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소모를 먼저 하셨다고 그래요, 정 교수님이? 네, 외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 꿈의 목표 중에 하나가 심하게 다치고 한 그 외상 환자들을 좀 치료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는 외상 환자랄지 그 밖에 응급 환자들을 치료를 나름대로 열심히 전공의 상황에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뭐 이쁘게 보셨는지 감사하게도 제가 군의관 시절이었는데 부대의 응급의학과 과장님이셨던 그분이 제게 외상외과에 대한 길을 제안을 먼저 하셨었어요. 그래요.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또 일 중에 하나였고 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다시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수련을 받을 만한 곳 하고 있는 곳이 그 유일하게 이제 수원에 있는 대병원 이국종 교수였기 때문에 연결을 좀 시켜주시겠다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국종 교수님이 연락이? 이국종 교수님 전화를 받아서 아직도 제가 그 장면이 똑똑 기억나는데 어. 이제 군의관이었으니까 군병원에 복도에서 전화를 한 30분 넘게 첫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첫 전화는 뭐 정리하면 이거 할 거냐? 확실하게 너 이거 할 거냐? 이 일 할 거냐? 근데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아, 어렵고 처음에는? 힘들고 뭐 전쟁터 같다. 그리고 자기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하고 싶은 생각 매번 하고 있다. 어렵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얘기가 첫 마디였지만 그 뒤에는 계속 회유. 예, 계속 이제 이 일을 하면 네네네. 이게 그리고 이제 최악을 던져놓고 네네네. 의지를 하지만 시험해 너 본 거죠. 진짜 이 일 할 거냐? 진짜 확실하냐? 이 길을 자네 이 길을 정령 가겠느냐? 하지만 그 뒤에 계속 근데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제가 이제 전화 한 초반 한 첫 두 마디 지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머릿속에는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마음을 받았고 또 그 뒤에 계속 하시는 말씀 뭐냐면 정경원 쌤이 여기서 수련을 받고 나중에 외상외과 의사가 되고 하면 본인이 걸어온 것보다는 훨씬 이 일을 편한 상황에서 아니면 그 좀 갖추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수련을 받으러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고 2010년이죠. 2010년에 가족들은 좀 부산에 두고 저 혼자 일단 올라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습니까? 좀 직접 이국종 교수님의 전화를 받고 이제 직접 오셨는데 진짜 이국종 교수님 말대로 전쟁터였습니까?
네, 전쟁터였더라고. 전쟁터더라고. 그때 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래도 수원 아주대병원에 외상외과, 외상 교실이 있다 얘기를 들었지만 와 보니까 이국종 교수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한 명, 응급 구조사명 이 세 명의 팀을 이뤄서 그냥 그 외상외과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합류해서 이제 4명이서 그 일을 하게 됐고 교수님이 당직 서시고 교수님이 병원에서 당직 서시는 날은 제가 배워야 되니까 네네. 집에 못 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날은 제가 또 당직이니까 네네. 집에 못 못 가고. 가고. 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와. 병원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안 좋다니까. 여기 전쟁터라니까 완전. 빨리! 중요한 시간입니다. 뭔가 저거! 중근한테 안 올 거면 그냥 앰뷸런스로 오다가 중계할게요, 그러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정말 아주 최악이네. 제가 여기 수련 받으러 올 때는 그냥 정말 꾹 참고 한번 견뎌보자 해보자 해서 마음으로 와서 그래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외상외과만 오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여기 오면 2달, 3달을 당직을 서니까 이 전공이 도망 안 가게 하고 내가 버텨주는 게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야말로 저는 버티는 게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고 자음이었고 그냥 그래 왔거든요. 벌써 사고 난 지 8시간? 골든타임 1시간을 고사하고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국민 소득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도 중증외상센터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의 응급으로 체계하에 이송이 되고 그쪽으로 와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응급실로 와서 응급으로 센터에 와서 사망하는 환자들을 보면 크게 3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환자, 그러니까 심장마비죠,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뇌졸중, 네. 중풍 이런 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중증 외상 환자인데 이 3 환자 그룹의 환자들이 다 기존에 같으면 응급의료 센터,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았는데 이 3 환자군 중에 중증 외상은 기존의 응급의료 센터, 응급실 개념으로 그곳에 환자를 치료받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러 구성원들이 동시에 투입해서 한꺼번에. 환자를 처치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연락했더니 우리 의료진이 없고 뭐 병원이 뭐 상황이 이래서 못 받습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하는 이 찰나를 못 견디는 가장 위험한 환자가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 환자나 뇌졸중 환자는 소위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한 4시간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월투 카테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서 어딘가 막힌 부분을 처치하는 데까지 한 4시간 안에 처치를 하면 환자의 그 생존율과 사망률 크게 차이가 없더라. 네네. 하지만 외상 환자는 골든 아워라는 말이 더 맞죠. 네. 1시간 이내 어쨌든 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 이내에. 그래야만 생존율이 극대화되고 좋아지는데 이 1시간도 우리 오해하시는 부분이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이 아닙니다. 사고 난 순간부터예요. 그러면 병원 전 단계 이송이 보통 20-30분 되게 소요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화해서 다른 병원, 우리 병원 안 돼요. 그 순간 이 환자의 생존율은 2%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유. 이게 이제 2014년에 목동국병원에 권역 외상센터가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아주대병원에 2016년에 네. 외상센터가 생기고 현재 국내 17개의 와. 권역 외상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 외상센터에 팀원들이 좀 충원이 돼서 4명이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뭐 그 안에 외상외과 당직서는 의료진 18명,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 우리 한 20-30여 명 있습니다. 부딪힘 1건, 추락 4건, 외상외과로는 110명 입원해 있습니다. 40에서 50kg 나무에 깔려서 수상했고 헬기로 이송한 환자입니다. 수술 소견은 헤모페리토니움 양이 상당히 매시브했고 복부에 상처는 없고 없었습니다. 처음에 바이탈은 괜찮았나 보죠. 2,500원에 간 거면 이송 중에 리블리딩 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레이드 4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일름 쪽에 있습니다. 중증 외상에 해당되면서 지역에서 협력병원에서 연락 오는 환자는 전원 불가 상황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상센터에는 주로 심한 외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몸에 심한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주로 한 30-40%는 교통사고 환자고요. 제일 많은 건 교통사고 환자고 30% 정도가 추락 환자. 그리고 나머지 20%, 30%가 이제 폭행당했다든지 몸에 뭔가 칼에 찔렸다든지 어떤 물체에 깔렸다든지 이런 기타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 최소한 3,000명 이상의 환자가 외상센터를 통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명꼴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환자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해 늘어왔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네. 헬기 떴어? 네. 어딘데? 헬기 이송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 어디세요? 저희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이름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뇌압이 올라가서 내가 이제 머리 손상이 있겠다. 아주대 외상센터가 전국 닥터헬기 중에 가장 많이 출동을 한다고 해요. 이게 573번 출동을 해서 많은 환자를 또 살려냈다고 합니다. 저희 아주병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자랑질이 좀 들어가요. 아, 얘기하셔야죠.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저희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어쨌든 내원하는 중증 외상 환자는 지금은 2번, 3번 묻지 않고 수용을 하고 저희가 그 시간을 줄이고자 이송 시간을 줄이고자 그 8개 닥터헬기 운영 병원 중에 저희 병원은 유일하게 외상센터 의료진이 닥터헬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24시간이요. 그 헬기를 통해서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한 건 사실 석혜윤 선장 그 이후에 2012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 소방 헬기를 통해서 이송을 했었는데 네. 불을 끌어도 가고 구조를 위해서라도 가는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헬기가 오는데 10에서 1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들을 제가 센터장 되고 나서 2022년부터 좀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병원 전 단계 이송 과정을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줄여보고자 헬기를 병원 안에 주기를 시켰어요. 병원 안에 파킹을 해놓고 저희가 바로 탑승을 하고 환자를 처치하러 갈 정도까지. 근데 이게 저희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를 이송 시간이 이러니까 당겨지더라고요. 이 결과는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1분 1초가 정말 병원 전당에서 외상 환자가 출혈을 하면서 오는데 이전에 소방 헬기를 타고 환자를 이송하러 가면 헬기를 착륙할 때 저기서 구급대원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환자가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오는 순간에 팔이 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들것에서 세워가지고 모니터를 걸어보면 심장이 멎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보고자 저희가 5분 10분을 줄여가면서 닥터헬기를 그렇게 운영을 좀 시스템 정비하다 보니까 건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나오게 됐었죠. 이 시스템을 만들기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 부서들을 만나야 됐고 의식은 어때요?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뒤에서 출혈이 있어서. 뒤에서? 네. 환자분 눈 떠봐요. 환자가 구토했어. 이다 하나 주고 에어웨이 꺼내줘.
수술방까지 빨리 이동해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어 놨고 내리기 전에 구토하면서 멘탈 쳐져가지고 GCS 9점이라더니 더 쳐졌나 보네. 구토하면서 확 쳐졌어요. 아이고. 리다 하나 그리고 썩시 하나 들어갔어요. 이 시계가 원래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시계입니다. 이걸 우리 소생실에도 달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가능하다 해서 달았고 외상 환자 들어오는 데부터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은 우리 외상 소생실에서는 1시간 이상을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실로, CT가 필요하면 CT, 중환자실로 가야 되면 중환자실 이렇게 이동하게끔 모든 프로토콜을 갖추고 훈련을 하고 있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O형 혈액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외상센터 시작과 함께. 가릴게요. 플레이트 200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 10분, 15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외상 환자들의 생존율이 거의 1.5배, 2배 이상 확 올라간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죠. 사실 예전만 해도 응급실에서 외상 환자들 좀 안타깝게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들을 정경 교수님이 이제 저희 병원 오시고 나서는 그런 환자들 다 입원시켜서 보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이 사실 너무 되게 감사했었고 아 저런 분이라면 같이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칼댄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란 말씀을 종종 하시거든요. 저희는 사람 살리는 의사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 스승님이자 제가 지금 외상외과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외상센터가 생기기 전과 후의 변화,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바뀌었죠. 특히 뭐 저희가 처음에 외상센터를 만들 때 미국에 있는 외상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그들보다 못했어요. 사망률이 그때만 해도 1.8배 이랬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8배 정도의 사망률이었는데 근데 지금 2020년 이후에 저희가 통계를 해보면 0.52, 0.54 이렇게 사망률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이 얘기를 미국 외국에 있는 석학들과 있는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이쪽 관련된 의사들은 저희한테 와서 오히려 배우고 교류하자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외과를 선택했고 외과 수련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다가가면서 더 힘들고 더 잠 못 자고 더 여러 가지 어려운 건 맞고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나 고생하는 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은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죽어가는 그런 죽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재의사 백강혁 같은 천재의사 한 명으로 되어진 게 전혀 아니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스테마틱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야만 전체적인 생존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움직이는 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